신속통합기획은 두 달에 한 번씩 새로운 후보지를 선정합니다. 6월에 한 차례 선정이 있었고 이번 8월에도 선정위원회가 열려 새로운 지역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번 8월 심사 대상에 오른 6곳을 함께 살펴보고 이 중에서 어떤 곳이 최종 후보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가 어떻게 선정되는지 그 절차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재개발을 추진하는 주민들이 동의서를 모아서 구청에 이반 요청을 하게 되면 구청은 구역 지정 요건을 검토한 뒤에 서울시에 추천합니다. 이후 서울시는 해당 구역을 선정위원회에 상정하고 격월로 열리는 위원회에서 최종 후보지를 확정하게 되는데요. 선정위원회는 두 달마다 네 번째 목요일에 열립니다. 따라서 이번 달에는 8월 21일에 위원회가 열려서 새로운 후보지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제가 확인한 정보에 따르면 이번 달 선정위원회에 6곳이 심사 대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추가로 올라온 곳이 있는지는 더 확인해 봐야겠지만 이 6곳은 확정된 곳들입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영등포구 도림동입니다. 면적은 약 6만 3천 제곱미터로 비교적 규모가 큰 편에 속합니다. 다음은 강북구 미아동인데요. 면적은 약 3만 7천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이곳은 연번 동의서를 부여받은 지 약 2년 만에 심사 대상에 올랐다는 점이 눈에 띄네요. 세 번째는 마포구 아현동 일대입니다. 면적은 약 18,000제곱미터로 지금까지 나온 곳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작구 사당동과 상도동이 나란히 올라왔습니다. 사당동은 지난해 최종 후보지에서 떨어진 이력이 있고 상도동은 바로 직전인 6월에 아쉽게 탈락했는데요. 이번에 두 곳 다 다시 도전하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용산구 용산동 2가입니다. 이곳은 면적이 약 4만 3천 제곱미터로 입지적인 측면에서 관심을 모으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6곳이 심사 대상으로 확정됐는데요. 이제 서울시가 후보지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 살펴보고 그 기준에 맞춰 각 구역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최종 후보지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곳은 어디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후보지를 고를 때 적용하는 기준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먼저 구역별 정량적 평가 점수가 기본이 되고 여기에 더해 주거 취약 지역인지, 추진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또 입지적 특성 같은 정책적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결국 어떤 구역이 후보지가 될 수 있는 곳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구역별 정량적 평가 점수와 정책적 요건을 모두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정량적 평가 점수는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재개발 구역이 얼마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숫자로 환산한 점수입니다. 먼저 기본 점수는 노후 동수, 노후 연면적, 과소필지 비율 같은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여기에 추가로 찬성 동의율이나 침수 지역 여부에 따라 가점이 붙고 반대로 반대 동의율이나 구역 면적 크기에 따라 감점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 점수가 산정되는 구조죠. 이에 반해 정책적 요건은 다소 추상적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4가지 체크 포인트로 단순화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비구역 연접지역 여부입니다. 연접지역은 기반시설을 함께 쓰고 정비 효과를 연결하기 쉽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권장하는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침수 예상지역 포함 여부입니다. 침수 흔적이 있거나 침수 우려가 있는 곳은 가점 대상이 되며 정책적으로도 정비를 우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노후지역인지 여부입니다. 이 기준은 다소 애매할 수가 있어 저는 실무적으로 노후동수 75% 이상을 노후지역의 기준선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노후동수 75%를 넘으면 과소필지, 적도율 같은 선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정비계약 위반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시가 이 정도 완화를 해주는 만큼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신규 교통망 인접성입니다. 이건 안내문의 정책 요건이라기보다는 최근 선정 사례에서 반복적으로 보이는 패턴입니다. 특히 신림선, 5위 신설선 주변처럼 새 노선이 생긴 구간에 신규 후보지가 집중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정리하면 정량적 평가 점수에 더해 정비구역 연접, 침수 예상, 노후도, 신규 교통망 이 4가지 정책 포인트를 함께 고려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심사 대상지는 영등포구 도림동 141번지 일대입니다. 구역 면적은 약 6만 3천 제곱미터고 2종과 2층 7층 이하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는 550명에서 600명 정도로 규모를 고려하면 사업성은 비교적 양호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매물 시세를 보면 빌라는 약 5억 3천만 원, 단독은 7억 5천만 원 선인데요. 빌라 매물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림동의 정량적 점수는 얼마나 될까요? 정량적 점수는 기본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더해 산출되지만 실제 찬성 동의율, 반대 동의율, 침수 여부 등은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 점수와 면적에 따른 감점 요인만 반영해 계산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배점 기준은 서울시 안내문과 일치하니까 이 점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림동의 수치를 보면 노후동수 88, 노후 연면적 77, 과소필지 41, 접도율 65, 호수밀도 63, 구역면적 63,000제곱미터로 이 수치를 점수로 환산하면 76.9점이 나옵니다. 그 다음은 정책적 요건을 확인해 봐야겠죠. 먼저 정비구역 연점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도림동 141번지 주변에는 도림 1구역 공공재개발, 신길 16-2구역 등 이미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구역이 여럿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도림동 141번지는 정비구역 연접지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침수 예상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도에서 노란색, 초록색, 보라색으로 표시된 곳이 장마나 폭우 시 침수가 예상되는 구역입니다. 하지만 도림동 141번지는 이 색상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침수 우려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인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노후동수 75% 이상을 기준으로 시급지역 여부를 판단합니다. 도림동 141번지의 노후도는 88%로 기준을 훌쩍 넘어섰기 때문에 이 지역은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신규 교통망 확인인데요. 도림동 바로 아래에 신안산선 도림사거리역이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은 신규 교통망 인접지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림동의 특이한 이력 중 하나는 과거의 주거환경관리사업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통상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전면적 개발이 아니라 골목길 정비, 담장 허물기와 같은 동네 수선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런 곳은 원래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 이후 이러한 지역들의 개발 방향이 수선에서 전면적 개발, 즉 정비사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림동도 충분히 재개발 후보지로 지정될 수 있는 환경이 된 것이죠. 정리해보면 도림동은 정량적 평가 점수 76.9점으로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정책적 요건도 4가지 중 3가지나 충족하고 있죠. 참고로 24년도 최종 선정지역 7곳의 평균 점수는 약 71점이었습니다. 또한 과거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 지정 이력이 있긴 하지만 최근엔 전면적 정비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어서 선정에 큰 걸림돌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성 동의율만 충분히 확보되고 반대 동의율이 높지 않다면 도림동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심사 대상지는 강북구 미아동 159번지 일대입니다. 구역 면적은 약 37,000제곱미터고 2종과 3종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는 약 440명 정도로 입지를 고려한다면 사업성은 약간 타이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물 시세를 보면 다세대는 2억 6천만 원부터 단독은 5억 2천만 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아동의 정량적 점수는 얼마나 될까요? 미아동의 수치를 보면 노후 동수 77, 노후 연면적 58, 과소필지 27, 접도율 77, 호수밀도 62, 구역 면적 37,000제곱미터로 이 수치를 점수로 환산하면 72.9점이 나옵니다. 이렇게 정량적 점수를 확인했으니 이제 정책적 요건을 봐야겠죠. 먼저 미아동 159번지 일대 주변에는 번동 재개발, 번동 모아타운 등 이미 정비 사업이 진행 중인 구역이 여럿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미아동 159번지 일대는 정비구역 연접 지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침수 예상 지역을 살펴볼 텐데요. 구역 내 일부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침수 예상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곳은 침수 우려 지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인지 확인하는 단계인데요. 미아동의 노후도는 77%로 75% 기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 지역은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신규 교통망 확인입니다. 현재 사업지 주변에 신규 교통망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이 항목은 충족하지 않습니다. 미아동 159번지 일대는 23년도 10월에 연본동의서를 부여받아 24년도 1월부터 한국토지신탁과 MOU를 맺고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정량적 평가 점수도 높은 편이고 정책적 요건도 3가지나 충족하고 있는 만큼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최종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세 번째 심사 대상지는 마포구 아현동 331-29번지 일대입니다. 구역 면적은 약 18,000제곱미터고 2종과 준주거 지역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소유자는 약 130명에서 150명 정도로 예상되는데 입지와 용도 지역을 고려할 때 이곳의 사업성은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매물 시세는 빌라는 약 5억 원, 단독이나 다가구는 약 8억 원 선부터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현동의 정량적 점수를 알아보겠습니다. 아현동의 수치를 보면 노후동수 90, 노후 연면적 76, 과소필지 65, 접도율 84, 호수 밀도 79, 구역 면적 18,000제곱미터로 이 수치를 점수로 환산하면 88점이라는 높은 점수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정책적 요건은 어떨까요? 현재 아현동 추진지 일대에는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다만 이미 정비사업이 끝난 마포더 클래시 등 아파트가 여럿 있기 때문에 이곳들과 기반시설 연계가 필요한 구역으로 볼 수 있죠. 따라서 정비사업 연적 구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침수 예상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역 내 절반 가까이가 노란색으로 표시된 침수 예상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곳은 침수 우려 지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인지 확인해 볼 건데요. 아현동의 노후도는 90%로 75% 기준을 훨씬 더 넘어섰기 때문에 이 지역은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신규 교통망 확인입니다. 현재 사업지 주변으로 신규 교통망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이 항목은 충족하지 않습니다. 이곳의 특이한 점은 구역 내 아현시장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구역 한 가운데에 이렇게 길게 형성된 시장이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구역 내 시장이 있는 경우 반대가 심해 재개발이 잘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최종 추천까지 올라온 것을 보면 찬성 동의율을 어느 정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구역 내 일부가 이미 준주거 지역이고 역세권에 속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구역 전체를 준주거로 종상향해서 주상복합 형태의 개발을 제한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아현동 331-29번지 일대는 높은 정량적 평가 점수와 세 가지의 정책적 요건을 충족해 최종 선정 가능성은 높습니다. 다만 아현시장이 구역 내에 존재한다는 것이 사업 추진의 어려움이자 미선정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심사 대상지는 동작구 사당동 419-1번지 일대입니다. 구역 면적은 약 13만 제곱미터고 2종과 3종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소유자는 약 1,700명 정도로 많은 편인데 그렇기 때문에 일반 분양을 많이 뽑을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다만 입지적 강점으로 인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매물 시세는 빌라는 약 4억 7천만 원부터 단독은 16억 원 정도부터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당동의 정량적 점수를 알아보겠습니다. 사당동의 수치를 보면 노후동수 67, 노후 연면적 57, 과소필지 14, 접도율 91, 호수 밀도 64, 사업 면적 13만 3,000제곱미터로 이 수치를 점수로 환산하면 58점이라는 낮은 점수가 나옵니다. 이렇게 점수가 낮은 이유는 노후도가 낮고 사업 면적이 넓어 감점 요인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책적 요건은 어떨까요? 일단 대상지와 연접한 곳에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곳은 정비사업 연접구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은 침수 예상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역 내 상당 부분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침수 예상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곳은 침수 우려 지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인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사당동의 노후도는 67%로 노후도 75% 기준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교통망 확인입니다. 현재 사업지 주변으로 신규 교통망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이 항목은 충족하지 않습니다. 동작구는 다른 자치구와 달리 권역별 도시개발 가이드라인을 발표합니다. 23년도 발표된 사당 남성지구 도시개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현재 사당동 419 일대를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개발할 것임을 계획하고 있죠. 그래서 사당동은 정량적 평가 점수가 58점으로 낮은 편에 속하고 정책적 요건 또한 침수 예상지역 하나만 해당하지만 구청에서 밀어주는 사업지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이미 반대가 심해 24년도에 탈락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과거 탈락 요인을 해소했는지가 최종 선정에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심사 대상지는 동작구 상도동 214번지 일대입니다. 구역은 약 8만 5천 제곱미터고 1종과 2종이 섞여 있습니다. 소유자는 1,300명 정도로 상당히 많고 1종 비중이 높아서 사업성이 그닥 좋은 곳은 아닙니다. 매물 시세를 보면 빌라는 3억 5천부터 단독은 10억 원 선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상도동의
상도동의 정량적 점수를 알아보겠습니다. 상도동의 수치를 보면 노후동수 63, 노후 연면적 43, 과소필지 10, 접도율 99, 호수 밀도 68, 사업면적 85,000제곱미터로 이 수치를 점수로 환산하면 55점이라는 낮은 점수가 나옵니다. 이렇게 점수가 낮은 이유로는 노후도가 낮고 사업 면적이 넓어 감점 요인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책적 요건은 어떨까요? 먼저 현재 대상지와 연접한 곳에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곳은 정비사업 연접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겠죠. 다음은 침수 예상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역 내에서 침수 예상 지역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침수 우려 지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인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도동의 노후도는 63%로 우리가 기준으로 삼은 75%에는 한참 못 미칩니다. 따라서 이 지역은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마지막은 신규 교통망 확인입니다. 현재 사업지 주변에는 서부선 상도동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직 실제 착공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미 민투심을 통과한 만큼 미래의 서부선 역세권이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상도동도 사당동과 마찬가지로 구청에서 상도권역 개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현재 상도동 214번지 일대에 해당하는 구역을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상도동 214번지 일대는 정량적 평가 점수가 55점으로 낮은 편이고 정책적 요건 또한 하나만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개발을 계획하고 밀어주는 지역이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구역은 직전 6월 심사에서 탈락했었는데 이번 8월 선정위원회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한번 탈락하면 동의서를 재활용할 수가 없는데 바로 다시 올라왔다는 점은 이번에 선정 가능성이 꽤 높다는 의미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지막 심사 대상지는 용산구 용산동 2가 일대입니다. 구역 면적은 약 43,000제곱미터고 1종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유자는 약 400명 정도 예상되는데 용도 지역의 한계 때문에 일반 분양을 많이 확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한편 현재 빌라 매물은 전멸인 상태고 단독은 25억 원 선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용산동 2가의 정량적 점수를 알아보겠습니다. 용산동 2가의 수치를 보면 노후동수 83, 노후 연면적 68, 과소필지 63, 접도율 48, 호수 밀도 72, 구역 면적 43,000제곱미터로 이 수치를 점수로 환산하면 85점이라는 높은 점수가 나옵니다. 이제 정책적 요건을 한번 살펴볼게요. 현재 사업지와 연접한 곳에 동우암 3구역이 재개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인접지역 전체가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은 정비사업 연접구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 다음은 침수 예상 지역인데요. 구역 내에 침수 예상 지역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이곳은 침수 우려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인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산동 2가의 노후도는 83%로 우리가 기준으로 잡은 75%를 초과합니다. 따라서 이 지역은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으로 판단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은 신규 교통망 확인입니다. 현재 대상지 주변으로 신규 교통망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이 항목은 충족하지 않습니다. 원래 이곳은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에 최악의 조건을 갖고 있었습니다. 일종 용도 지역에 고도지구로 묶여 개발이 제한되었고 15년도엔 도시재생 사업에 선정이 돼서 전면 개발 대신 동네 수선을 택했었죠. 그러나 남산지역 고도지구 규제가 완화되고 도시재생 방향이 전면 개발 쪽으로 바뀌면서 이곳 또한 개발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용산구는 이곳이 최종 선정되기도 전에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8월 14일자로 결제된 걸 볼 수 있죠. 이것은 아주 강력한 선정 시그널로 봐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용산동 2가는 일종 주거지역, 고도제한지구, 도시재생지역이라는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정량적 평가 점수와 정책적 요건들을 바탕으로 최종 선정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용산구는 선정위원회 개최 전부터 이미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자, 이제 오늘 알아본 6곳을 총정리해봤는데요. 정량적 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매겨봤습니다. 아현동이 가장 높고 그 뒤를 이어 용산동 2가, 도림동, 미아동, 사당동, 상도동 순입니다. 이 중에서 평가 점수가 높은 상위 4개 구역, 그러니까 아현동, 용산동 2가, 도림동, 미아동은 이번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평가 점수가 다소 낮은 사당동과 상도동은 선정에 약간 물음표가 붙는데요. 특히 사당동은 강성반대로 인해 탈락한 이력이 있고 구역 면적의 정형화, 넓이 측면에서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반면 상도동은 전체 점수가 낮아 선정에 불리하지만 6월에 이어 8월에도 후보지로 상정되었다는 점이 기대해 볼 만한
만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다는 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연일 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내년 재선을 염두에 둔 전략이 깔려 있습니다. 민주당과 차별화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는 바로 부동산과 관련한 실적과 정책이 될 텐데요. 재개발 후보지를 많이 지정할수록 정책의 연속성과 지속성 측면에서 선거는 오세훈 시장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올해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후보지 선정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약간 아쉬운 듯한 지역도 이러한 흐름을 타면 충분히 최종 후보지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알아본 6곳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면 좋겠습니다. 후보지로 최종 선정되면 가격도 올라가고 토어제로 묶여서 투자도 쉽지 않습니다. 아직 발표가 안 난 이 시점이 어쩌면 최고의 투자 적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과 보다 더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오픈톡방을 개설했습니다. 정비사업과 관련된 질의응답, 정부 정책 해석, 투자 네트워킹 등 무료로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